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12월 12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 시각 첫 번째 한 랭킹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역대 최다. 김기덕 사망.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50명을 기록했는데 지난 2월 29일 대구발 신천지 확산 때 909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확보와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 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신 4,400만 명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에 충분한 양입니다. 백신이 확보되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악화되고 있고 최악입니다. 지금 백신이 없는 마지막 겨울을 우리가 잘 보내야 한다. 방역 예. 당국이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발언은 지금 영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되고 미국도 곧 시작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연구소 소장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 터널이 지금 끝난 게 아니죠. 터널이 지금 온 만큼 더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백신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여름을 거쳐서 하반기까지 갈 거고 지금 미국은 이 현지 시간 11일 곧 접종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이나 돼야 혹은 가을쯤 돼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제 하루 확진 950명, 지금 최다 기록입니다. 2월 29일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 사태로 909명을 기록한 이후 최다인데 1차, 2차 때와 다른 동시다발적인 감염, 원인 불명의 감염, 또 5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 조용한 전파 이런 것들을 본다면 3차 대유행이 1, 2차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네. 정부는 이대로라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적,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입니다. 네, 우려했던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이렇게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그래픽을 함께 보시면 일단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엿새 후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합니다. 이때 좀 효과가 보이는가 싶었지만 이번 달 초 들어서 계속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했으나 또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592명으로 12월 8일에 확진자가 폭증했고 또 급기야 오늘에는 950명까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데도 왜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예전에 지금과는 다른 상황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역사회에 그 숨은 감염자들이 많이 양산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만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고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계절이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요인이 기폭제가 되면서 굉장히
급증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이 이렇게 급증하는 양상을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일 평론가님, 지금 김정희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거 기준이다. 지금처럼 산발적 확산되지도 않았고 숨은 감염자가 많을 때가 아닌 상황에서 만든 거리두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거리두기를 강화해도 확산을 잡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들려요? 그거는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1차 유행, 2차 유행 때는요, 역학조사로 대부분을 잡아냈어요. 그럼 무엇이 낮았냐면, 그 숨은 그 감염 불명을 찾아내는 역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에 지수가 낮았어요. 한 2% 내외로 움직이고 그랬는데, 지금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역학조사관을 굉장히 늘리고 있고 대통령까지도 공무원, 군, 경찰 모두 역학조사에 투입하라 해서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감염 경로를 찾는 데는 실패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또 하나는 R지수라고 하죠. 감염 재생산지수. 한 사람의 환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가. 이게 지금 뭐 2 가까이도 갔다가 지금 엊그제 1.4 정도입니다만 이게 1 아래로 유지돼야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은 확산이 떨어지는 건데 예. 지금은 환자로부터 또 다른 감염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엔 1, 2, 3단계가 너무 이게 거칠게 돼 있다. 그래서 중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3단계 심각에 지금 도달하는 경우의 수 어떤 해당이 나오냐면 일일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이면 3단계예요. 숫자로만 봤을 때. 예.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이라도 3단계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일평균 확진자 기준이기 때문에 900명을 이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예. 그럼 그 전에 얼마였냐면 686명, 682명, 689명, 여기서 950명 된 거거든요. 예. 주말이라 어쩌면 검사 건수가 줄어서 이 내일과 모레 발표는 낮아질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7, 8명대 정도로 감안을 하고 지금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올려야 한다. 근데 올릴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3단계 끝. 그렇죠. 마지막 단계죠. 3단계 식당 운영됩니다. 밤 9시 이후는 이용할 수 없고 포장 배달만 된다. 기준이 똑같아요, 사실은.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지금 가족과 식당, 직장, 이 인근 지역사회에서 계속 교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의 방법으로는 이걸 끊어낼 방법이 있겠느냐. 전문가들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증가뿐만 아니라 병상 부족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한 경기도 환자 6명이 목포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는 2월, 3월 때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가 1차 유행을 할 때 이때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대처를 해서 병상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훨씬 더 나아졌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이걸 관가했던 거죠. 이런 컨테이너 병상 자체가 임시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증보다 무거운 임상 증상 보이는 분들에게는 적절치 않은 시설이다라고 보고 있고 정증 환자를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력들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지금 보건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속도가 늦는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병상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은데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두순 출소, 평생 반성하겠다. 제4항 2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어요?
네, 스튜디오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8년 8살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오늘 새벽 12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평론가님, 네. 오늘 출소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출소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네.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새벽에 이제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한 겁니다. 새벽 6시경에 나왔고요. 여기서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이 어떻게 그럼 안산 거주지까지 이동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는데, 자, 이제 관용차가 제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전에 예고됐던 거고요. 이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냐라는 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 집에 가야 하겠느냐. 이것도 걱정인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조두순 또 시민 모두를 격리하기 위해서 관용 차량으로 안산 거주지로 이동이 됐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미 이 출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모여들었습니다. 아까 삶은 계란을 던지면서 조두순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어지는 장면 보셨고 차량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 발로 내리밟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셨는데 논란 속에 어쨌든 오늘 아침에 안산 거주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눈에 띄는 점은 뭐 다른 출소자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조두순 씨는 법무부 관용차를 이용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형집행법을 보면요.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두순이 그 수감된 날짜가 2008년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출소할 수 있는 날짜는 2020년 12월 12일인데 법이나 뭐 시행령 이런 데에는 몇 시에 나가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새벽 5시에 나가는 게 관행이거든요. 네. 뭐 저희도 이제 군 생활 해봤지만 1분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게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겠죠. 하지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나가도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인데 아마 그 조두순은 나가고 싶은 마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그 우르르 몰려다가 뭐 두부도 먹여주고 뭐 이런저런 그 행사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보셨지만 전혀 그런 것들을 갖다 할 계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 더군다나 이제 또 코로나 같은 방역 지침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마 이제 관용차를 그 교도소에서 제공을 갖다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변호사님, 교도소를 나와서 안산 보호관찰소에 바로 1시간 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바로 전자장치 개시 신고를 마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원래 열흘 안에만 이 장치 개시 신고를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뭐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조두순 씨가 여러 가지 그 형도 받아가지고 12년 그 형기를 갖다 마쳤지만 전자장치 부착법에 의해 가지고 발찌를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장치 부착법 14조에 따르면은 피부착자는 형집행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서 신상 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그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13조에 보면은 형 집행 종료일 석방 직전에 피부착 명령자 조두순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출소하기 직전에 그 전자장치 발찌가 부착은 되어 있을 거고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진들도 찍혀 있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면으로 자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신고하는 절차만 1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건데 제 생각에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외부에 나갈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용차 이용해가지고 보호관찰소에 가가지고 그 당일날 뭐 이런저런 절차 같은 것들을 다 끝내고 아마 이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쥐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님 이제 앞으로 재범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조두순 씨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조두순이 전과 18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요. 또 간헐적으로 이제 굉장히 폭발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모든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주소지 내에서 뭐 감시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담 보호 관찰관이 이제 24시간 관찰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1,400명 감찰관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선발을 해서 감찰하게 되고요. 또 안산시 같은 경우도 무술 실무관들을 특별히 이번에 채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6명이서 이제 감시를 하게 되고 또 거주 주변에 방범 초소나 CCTV를 대량으로 설치를 해서 이 감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중의 관심이 조금 이제 흐려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냐가 문제입니다. 예. 지금은 모든 언론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집에서 뭐 나오지도 못할 것이고, 다음 추가 범행을 못할 것이지만, 문제는 이 관심이 시들해졌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솔직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상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에 조두순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감찰관이 1대1로 감시하게 되는 이제 법 개정이 됐어요. 근데 특히 이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지만, 예.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보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걱정은 당장보다는 이후에 저런 관심이 시들해졌을 경우에 어떤 그 걱정들이 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은 오늘 조두순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두순은 저희들과 함께 이동할 때는 천인 공무할 잘못을 했다. 그래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분위기일 줄은 사실은 몰랐다고 하고, 이런 시민들의 분노, 이것을 오늘부로 잘 알면서 그렇게 해서 생활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한테도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저희들이 그것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천인 공노할 잘못을 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사람의 내심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뭐 모르는 건데, 사실은 그 조두순의 행위는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행위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 제가 대충 봤는데, 영구적, 그 피해자한테 영구적인 장애가 그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12년이라고 하는 양형이 이렇게 뭐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그 행위에 비하면 법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양형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12년형이 나온 것에 법원과 검찰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왜 그러냐면 그때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조두순이 이제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때 뭐 아주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했는데, 검찰이 전혀 반박을 갖다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검찰이 반박을 안 했으면 재판장이 그런 부분들 좀 검찰에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재판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그 법원에서도 그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 지금은 조두순 때문에 형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필요적 감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걸 감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형량을요. 예. 그래서 재판장이, 판사가 조두순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놓고도 필요적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이걸 깎아가지고 12년을 선고를 갖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인지를 많이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 막상 나오게 되니까 더 증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걸 떠나가지고 조두순이 이제 피해자한테 사과하겠다고 한 발언은 예.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를 고려한 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반성의 뜻을 보였다고 했지만, 그가 오늘 보여준 행동을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성하십니까? 사과가 없나요? 민심으로 되시나요? 피해자 가족님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위원님 오늘 오전 영상 함께 보셨는데 일단 이렇게 좀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 들어갈 때에는 한 손에 이렇게 귤을 쥐고 있기도 해요. 또 일각에서는 좀 불편한 모습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게 12년 동안 정말 흉측한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하는 인물의 태도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게 조두순을 보면 그동안 굉장히 알코올 의존증에다가 그 전과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감 중에 포항교도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법무부 교정 과정 이걸 전부 다 관할하는 곳이 바로 법무부입니다. 지금 보호관찰소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와 송환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교도소라는 곳이 어떤 면에서 보면 들어가서 정말 교화가 돼서 나오는 것인지 특히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 대해서 뭐 화학적 거세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그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만약에 정말 안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움에 더 크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법과 제도가 또 우리의 어떤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뭘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무슨 뭐 검찰 개혁 이 문제로 사실 한데요.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과연 공수처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바로 조두순이라는 저런 인물을 저런 어떤 범죄가 더 급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할 일을 제대로 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저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완책을 했는 것인지 좀 전에 그 정혁진 변호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년이 그냥 확정이 돼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말 반성, 검찰의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을 때 도저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국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국민들한테 안심을 지금, 왜냐하면 조두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숨어있는 여러 가지 저런 어떤 이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조두순만 초점 맞추고 있지 다른 지금 모르는 지금 범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해답을 법무부나 저는 국회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네. 죗값을 치르고 나오긴 했지만 피해자와 안산 시민들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조두순의 뒷짐지고 사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반성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안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니 가해자는 원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반면 피해자는 안산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우리 인사하는 이거를 피해자가 도망하듯 이렇게 떠나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싫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면서 견뎌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 이런 입장을 정말 정부에서 좀 알아줬으면 앞으로 저는 정부의 숙제를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평론가님, 지금 보신 것처럼 오히려 가해자는 안산시에 그대로 살게 되고 피해자는 오히려 안산시를 떠나야 되는 너무 좀 뭔가 모순된 잘못된 상황 아닐까요, 저건? 이거는 어느 국민이 봐도 모순된 상황이죠. 예, 좋아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오류의 문제 때문에 아까 짚어주셨지만 너무 짧은 형을 살게 놨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공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던 게 오늘 아침의 심경일 텐데 사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아까 저는 중요한 얘기를 이현정 위원님하고 다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당장 며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산 거주지에서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걱정되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 것인가 등등 고민이 있는데 자, 산에다가 커피를 팔겠다, 찻집을 열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흘러나온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 후, 1년 후 계속 이제 안산에서 이변이 없는 한 살 텐데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거예요. 국민들은 많이 잊을 거예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더 두려워할 거예요. 지금 100m 안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을 우리처럼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나 하는 걱정이 되면서 그렇다면 저는 별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이 공권력 차원에서 예. 주민들의 안심을 위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안전 대책이 주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주민들이 안심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에선 내가 직접 조두순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별로만 잡는다고 하고 안 오면 얼마나 나 그래 진짜 왔잖아. 오전 5시 출고라는 말이 있는데 전 12시부터 밤새게요. 조두순 출석날 뭔가 가서 때 주셔야 되나. 나도 한번 가보려고. 내가 마더라도 데리고 가야지. 안경 빼고 딱 이렇게 하면서 두순이 오지? 맞어? 이러면은 사실 어쩔 수 없다. 변호사님, 사실 이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조두순 나올 때 출소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계란도 던지고 그렇죠. 욕도 막 하게 되고 또 차량 위에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봤는데 저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사적 복수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두순을 때려가지고 아주 중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해를 입히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와 그런 행위의 결과 자체는 범죄가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두순이 저렇게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내가 이 정도 맞았으니까 면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그 다음에 국가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어디냐? 조두순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죠. 피해자가 그 계속 12년 동안 살던 잘 그렇죠. 살던 그 벗어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마치 그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다른 데로 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오히려 그 피해자가 정말로 떳떳하게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역량과 후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변호사님 이 피해자의 터전이 다 이쪽이었고 뭐 친구나 지인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걸 두고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취지를 밝혔듯이 혹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찾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청구를 갖다가 했는데 대표적인 게 조두순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술 마시지 못하게 음주 금지, 그 다음에 심야 시간에 외출해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외출 제한 이런 것도 있지만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동보호시설에도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네. 청구를 법원에다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는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CCTV도 여러 대 보강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 대응팀도 만들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두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러한 그 끔찍한 일들이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밤 9시부터 뭐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나 음주를 제한시키고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을 못 가게 한다.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청구를 한 건데 법원에. 네네.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거 만약에 이제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법원에서 왜 이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것이 궁금할 정도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네네. 조두순 씨 말고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런 비슷한 추가 조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사람들에 대한 저희 추가적 조치도 가능한 건가요? 이번 기회로? 그러니까 이게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가처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형사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늘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다. 거대한 악을 그 상대로 해서 싸우는 공익의 대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만약에 지금 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들의 존재 가치를 갖다 높이려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두순 사건과 같이 이제 검찰에서 실수하는 일들이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 외에 적용되는 법도 제대로 그때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관심이 높아서 사실 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관심이 시들었을 때 그때도 과연 안심할 수 있을지 경찰 당국에서는 꼭 염두에 둬야 할 그런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여덟 명이 배달린 윤석열 징계. 이번 주 목요일 결론을 내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재개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는 결론이 날까요? 지난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다퉜다면 15일에는 징계 사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징계위에 출석한 증인 8명의 면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채택 증인들은 8명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명은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증인들입니다.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반대로 또 다른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 쓸 인물들입니다. 뉴욕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그리고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김광삼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좀 더 보면 조금 전 화면을 다시 한번 보죠. 쟁점이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증인들을 이제 8명의 증인이 앞으로 이제 증언할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윤석열 감찰 및 수사 적법성 논란 관련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직접 감찰 및 수사를 했던 인물이고, 뉴욕 법무부 감찰관은 이번 감찰이 나를 뛰어넘어 나를 패싱하고 적법함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이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판사 성향 문건 사찰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본인이 직접 올해 2월 그 문건을 받아서 그것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반면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있으면서 이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던, 법리 검토를 했던 검사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은 그 문건을 관련된 인물이고요. 또한 마지막에 있는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해서 박영진 울산 부장검사, 당시 대검 1 부장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다른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네. 15일에 징계위원회 관전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징계에 관련된 혐의가 6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이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판사와 관련된 문건이랄지, 그다음에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비위 혐의 중에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행위도 보면 말이죠. 지금 증인이 8명이에요. 근데 원래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원래 8명을 신청했다가 한 명이 철회돼서 이제 7명이 됐어요. 근데 7명이 사실은 한 3명 정도는 법무부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4명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4대3이었는데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직권으로. 그래서 뭐 이게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4대4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거겠죠.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 어떤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누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관전 중에 하나는 그날 과연 몇 명의 증인이 나올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이랄지 뭐 저희도 추측하기에는 아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뭐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그래서 저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뭐 거의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을 채택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전에 서로 어떤 의견이 교환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나올 것이다. 그런데 8명인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날 하루에 다 증인신문을 끝낼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 그래서 15일 날 징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결과의 어떤 중징계냐 경징계냐. 그러니까 특히 해임, 면직, 정직
뭐 이 정도까지 가느냐, 아니면 경징계로 뭐 견책이랄지 이런 거에 불과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이런 가운데 류혁 감찰관이 어제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려서 저희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내일 거대 운석이 떨어져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를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진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비장한 각오를 올린 것 같습니다. 뭐 사과나무 안구를 심겠다는 그런 각오 같은데요. 유혁 감찰관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미 지난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그때 회의를 할 때 그때 유혁 감찰관이 지금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굉장히 격론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어떤 감찰의 주된 어떤 책임자는 바로 유혁 감찰관입니다.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유혁 감찰관을 패싱을 하고 박은정 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끌어 왔거든요. 예. 근데 유혁 감찰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법성들을 그동안 쭉 지적해 왔고 그래서 감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본인이 윤 총장 직무정지하는 그 당일날 추 장관이 불러서 갔더니 그 모든 어떤 문건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직무정지를 강행하고 징계를 강행했다는 것인데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유혁 감찰관은 아마 이 6가지 사안이 과연 이 징계에 해당될 만한 사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절차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성. 왜냐하면 지금 보면 박은정 담당관이 본인이 유혁 감찰관을 패싱하고 계속 지금 장관하고만 직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감찰법에 따르면 이게 감찰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부하 직원들을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담당관이 그걸 했다고 한다라면 이건 굉장히 불법성의 어떤 즉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징계 자체의 어떤 절차적 위법성 이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유혁 감찰관이 원래 이 유혁 감찰관은 예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 들어왔을 때 당초 검찰국장으로도 유력시 됐던 인물이에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감찰관으로 갔었는데, 근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는 그냥 강한 각오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뭐 정말 집까지도 건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징계위원회 참석할 걸 보면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징계위원회는 굉장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네. 현재 논란의 중심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징계위원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회피해놓고 지금은 증인으로 다시 15일 그렇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건데 김건사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판사가 법대에서 판결을 하다가 갑자기 증인서로 내려와 증인하는 격이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비판 받을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12일날 징계위원회 키맨 하이라이트는 사실 심재철 검찰국장이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10일날 징계위원회에서요? 네, 11일 예. 징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징계위원은 자신이 어떤 이해관계 있으면 회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회피를 했는데 심재철 검찰국장이 회피한 시점, 그다음에 회피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회피 시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징계위원들을 회피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회피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 절차에는 전혀 관여하는 게 사실은 통내고 맞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처음에 회피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결정 심리와 결정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회피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본인이 그 전에 회피를 해버리면 기피 관련해서 의결 정족수가 맞지 않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 진행을 돕기 위해서 먼저 기피 신청 안고 있다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고 그다음 왜 회피를 한 것일까? 회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할 때 그건 내가 볼 때는 아주 결정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회피를 해서 징계위원이 안 되면 사실은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으로서
징계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할 사람이 오히려 징계위원 증인을 해서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할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법대에 있던 판사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그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나오는 걸 같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임자철 법차국장이 징계를 제보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판사 성향 문건이죠. 그렇죠. 그 징계를 계획했다, 그러니까 기획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얘기한 것처럼 징계 청구하는데도 관여를 했고, 그다음 징계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날 징계위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고,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나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1인 5역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법무부가 왜 저런 걸 몰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피 시점이랄지 증인을 채택한 거에 대해서도 이건 꼼수다, 잠탈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요, 징계위원 하다가 기피까지만 관여를 하고 회피는 그 이후에 할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징계위원회의 어떤 본인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증인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법무부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장인 정한준 교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성을 강조했었는데요. 과연 이 공정성에 부합하는 인물이냐 하는 논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위원님 일단 지난 10일 목요일 징계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 정한준 교수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던 부분이 보시면 총장이 왜 여론조사기관에 이름을 빼달라고 하지 않았나, 왜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을 했고요. 이러자 윤 총장 측에서는 수차례 언론사에 요청을 했지만 이름을 빼주지 않았고 또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맞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부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즉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으로서 내가 정치를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 검찰총장으로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든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검찰의 정책 중립과 총장의 중립은 법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지켜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 총장이 지금까지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와 공무집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나중에 정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지금의 윤 총장 상황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딴 사람이 묻는다 그러면 제가 답변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마찬가지로 윤 총장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정한종 위원장이 이 문제를 자꾸 지적을 했을까? 왜냐, 윤 총장이 현재로서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에 나의 이름을 넣어주시오 라고 한 적도 없고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묻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징계 사항 중에서 정치적 중립 사항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1위 이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인데 언제 윤 총장이 내가 여론조사 1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 언론사나 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윤 검찰총장한테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인간 윤 총장한테, 윤석열한테 물어야 될 문제를 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징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물어야 되냐. 왜 이야기할, 그 자리에서 확약할 어떤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의무가 없는 걸 자꾸 저렇게 종용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근데 이제 정한준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한 언론 보니까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도 네네. 총장이라면 당연히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맞아요. 반론을 폈다고 그래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정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 내년 7월까지 가야 한다. 징계위는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반면에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은 자, 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 지금 그 선언을 하라. 그럼 이러한 논란이 불식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정 위원장이 이제 이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에는 세간에서도 누구라도 질문을 할 수 있었을 대목이에요. 네. 언론에서도 이제 윤 총장을 만나면 물어볼 대목이고 예. 국감장에서도 심지어 물어봤어요. 퇴임 후에 뭐 하느냐, 정치할 거냐. 근데 딱 떨어지는 답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할 것처럼 또 해석을 다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일단 물어볼 수는 있는 질문이다. 그런데 네. 이제 오히려 정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검찰 개혁을 상당히 강조하고 이게 이제 법무부 측의 입장을 상당히 이제 무게를 싣고 또 윤석열 총장의 검찰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던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이제 편향적인 인사 아니냐. 네. 이 위원장이나 혹은 징계위원으로서 적절하냐 하는 논란은 지금 이제 있는 와중이고 본인은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네. 이 역시 아까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처럼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 소송에서 다퉈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현직 검사나 판사가 사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 분열과 국정수행의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만약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3월이 대선이니까 윤 총장이 만약에 대선 출마하고 싶으면 내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년 7월까지 임기인데 네. 결국은 그 전에, 그러니까 징계와 상관없이 그 전에 사퇴시키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 의혹은 충분히 제가 볼 땐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 3월 이전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검찰총장 그대로 하면 사실 7월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점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최강욱 의원이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랄지 아니면 윤 총장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윤석열 총장 출마 방지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도 자체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경탄을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면 이게 사실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판사, 검사가 재판이랄지 수사와 기소를 하기 때문에 이건 1년을 늘려야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 가면 헌법 위반될 거라고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저걸 밀어붙이면 예.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나올 때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마를 막는 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거기까지 가면 아마 보궐선거랄지 내후년 대선에서 굉장히 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최 대표가 본인의 SNS에 이제 해명 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함께 보시면 기사 하나를 같이 첨부를 하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난 총선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면서 굉장히 이 중요한 재판이 지연됐던 일을 염두하고 개정안을 낸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때 전두환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바로 이제 사표를 내서 그 부분에서 저도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사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예. 아니, 본인이 당연히 선거에 출마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지사지를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들이 양수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지금 당년 총선 직전에 사표 내고 와서 지금 국회의원 당선돼서 굉장히 민주당의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분들은 거론하지 않고 왜 딱 한 명만 찍어서 이걸 갖다 비유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됐건 또 아니 민주당의 판사 출신 재판이 됐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어떤 합리화시켜서 하는 그런 발언은 사실은 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정치권 소식 만나보시죠.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세운 뒤 셧다운.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연설로 화제를 모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날 오후 연단에 올라 오늘 새벽 4시 12분까지 총 12시간 48분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그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에 통과된 법들의 어떤 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그 동료 의원 중에 저희 동료들이 뭐라고 좀 한심한 얘기를 하면 닥쳐라고 얘기하는 저 의원이 있어서 우리가 맨날 같이 웃는데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국회에 들어온 이상은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의 내용을 통해서 그 법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더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닥쳐법들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론가님, 네. 윤 의원이 12시간 48분 연설을 하면서 맞습니다. 저 닥쳐법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네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닥쳐법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시간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조목조목 뜯어봐야 되는데 저 부분은 당연히 공감하는 국민도 다수 계실 것이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국민도 다수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자, 공수처법은 지금 7,000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이 법이 왜 국민 다수의 입을 막는 법이라고 확대 해석을 하느냐 반론을 지금 이제 내고 있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 이제 국정원법 개정은 국정원 이제 명칭도 바뀌게 되죠. 국내에는 국정원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한다. 과거에 이제 중앙정보부 시절 이후부터 엄혹하게 국민을 통제하는 이제 수단이었던 국정원 혹은 그 전신 국가안전기획부, 그 전신 중앙정보부를 이제는 이 해외 정보의 업무를 집중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감시 파트를 없애는데 왜 이게 닥쳐냐라는 또 반론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고 딱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남아있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이건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금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한 닥쳐 여기에 대해서는 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서 여야 간의 뜨거운 논쟁이 한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장이 다 비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한 건가요? 지금 이게 임시국회가 원래 열려 있으면요.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원래 이 중단을 하려면 의원 180명의 결의를 해서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중단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174석이기 때문에 지금 무소속이나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한 내년 1월 초까지 지금 임시국회 회기가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지금 48분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했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통보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긴급하게 일단 정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개 문제는 다시 지금 논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요. 이게 물론 뭐 필리버스터 때문에 중단이 됐지만 근데 국회의장단이 지금 딱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구성에 응하지 않아서 국민의힘 출신 부의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상희 부의장하고
지금 박병석 부의장, 국회의장이 예. 두 사람이서 지금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아마 곧 아마 한계 상황이 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는 지금 초선 의원들 58명이 지금 다 참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24시간 이내에 중단하는 걸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초까지 이 필리버스터가 계속됩니다. 그럴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 기록도 깰 수 있는 분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네. 사상 초유의 최장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오후 4시에 나온다고 해서 그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다시 재개할지 여부가 확정된다는데요. 그건 이따 잠시 뒤에 오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연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안 여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시의 구석구석 야간에도 안 여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뭐 발찌를 뭐 더 강화해서 채우고 CCTV를 달고 이러면은 재발이 방지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들으신 것처럼 뭐 아녀자 발언도 굉장히 여성을 얕잡아 보는 그런 표현이니까 문제가 될 것 같고 김웅 의원의 발언도 성폭력 범죄는 충동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런 발언도 약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성범죄가 스트레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렇게 전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두순 씨와 관련해서 그 아무리 CCTV랄지 뭐 전담 보호 관찰 제도를 한달치 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자 발찌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 예. 이게 가다가 어떻게 보면 30%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충동에 의해서 근데 성범죄가 성충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성충동의 전제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걸 성범죄를 한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도저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아마 굉장히 필리버스터 시간이 좀 오래 시간을 끌다 보니까 약간 좀 아니해진 측면이 있고 뭔가 좀 긴장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김 의원 논란이 되자 자신의 SNS에 뭐 전체 중에 극히 짧은 이야기였다. 조두순 같은 특정 부류의 범죄자에 대한 지금의 대책이 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우려가 있었다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막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조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발로 안 뛰어요. 예를 들면 연합뉴스 같은 데 있으면 나머지 기사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전체 복사하기 답답하시. 진보 매체라고 있는 한겨레 경향부터 법조기자단 철수시키세요. 공영방송, KBS, MBC 거기서 먼저 앞장서서 법조기자단 빼세요. 법조기자단 계속 유지하면 한겨레 경향 그리고 MBC, KBS도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기자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지금 3선이잖아요. 대변인도 2번 하셨고 한데 기자생활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법조기자를 한 6년 동안 했는데요. 예. 정말 그 기자 중에서 가장 힘든 직종이 이제 법조기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게 취재를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건 관계자, 변호사 뭐 등등 다 만나고 기록을 전부 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받아쓰기 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딱 제 밑에서 한 달만 제가 법조 취재 한번 해보시면 아마 저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아마 제가 드러날 것 같은데 그리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홍익표 의원이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당이 공수처법부터 다 통과시키니까 이제 언론들도 이제 한번 옥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언론에게 기자실을 탈퇴하라? 그 다음에 뭐 MBC, KBS, 뭐 경향신문 한겨레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저 발상할 수가 있는지 더군다나 대변인을 2번이나 했다는 분이
본인이 언론 앞에 가서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대변인으로서 언론의 혜택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해체하고 하니 참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보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표현과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의석수가 많고 하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망각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정말 좀 섬뜩한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두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지금 특정 언론들을 찍어서 그렇죠. 법조 기자단 해체를 안 그러면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국회의원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겁박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방송 꽤 오래 했고 쭉 보면 대부분의 어떤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론의 존재가 뭐예요?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그 중에서 잘못한 걸 꼬집어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잘못한 것이 사실은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 자체를 사실은 망가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검찰 개혁의 방향이 잘 가다가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언론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하고 또 어떤 말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언론에서 대수특별할 수 있어요. 그럼 언론의 기능,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조금을 썼다랄지 그런 언론들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전체주의다, 파시즘이다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설사 마음으로는 불편할 수 있죠. 특히 모 언론이 우리에게 적대적이야. 그래서 저 언론은 정말 한번 봐줘야겠어. 그런 마음은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공적 기능.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 언론은 사실은 현 정부와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적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수 언론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정권 바뀌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의 탓에 돌리고 그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숨가쁘게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